강대국이 독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은 뭐냐? 1910년대 전쟁 전은 또 전쟁을 거치면서 영화 산업의 토대를 쌓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약 평균 200편가량의 영화를 줄기차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2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의 그 시기의 독일 정체를 뭐라 그러죠? 독일 정치 체제를 뭐라고 부르죠? 자,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 고등학교 때. 무슨 공화국? 그때 당시에 독일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독일의 첫 번째 공화국이었습니다. 1919년부터 33년까지.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마르 시네마, 바이마르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수정된 영화 역사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전통 영화 역사에서 나오지 않고요. 이때 2천 수백 편 중에서 1년의 영화들, 뭐 한 10편도 채 안 되는 영화들, 아주 많게는 몇십 편.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은 게 80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 a handful of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a handful of라는 거는 10편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여섯 편. 대여섯 편에서 80편 정도까지 약 수십 편의 영화를 그 1년의 영화들이 그 일부 독일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영화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표현주의라는 용어였습니다. 표현주의는 저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건축 좋아하시는 분은 들어봤을 텐데 20세기 초에 그 독일을 풍미했던 일련의 그 예술 사조였습니다. 근데 영화에 이제 적용해서 독일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20년에 선보이고 21년, 22년에 이렇게 뭐 유럽 국가나 미국에 선보이는 바로 이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인데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요것만 외워주세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요 영화가 독일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현주의는 19세기 말에 서구 사회를 풍미했던 자연주의나 인상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외면의 어떤 느낌보다는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 자, 저때 독일 패전 이후죠. 고통스럽겠죠? 그런 고통스러운 내면의 그 상태를 그냥 내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이죠.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뱉는다. 그래서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뭡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집은 반듯하지 않고 삐뚤삐뚤합니다. 가령 골목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골목도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 보이는 그 상태로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 칼리가리 박사의 미실을 보면 그 세트 디자인이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와 달리 그림으로 그려져서 비틀비틀한 뭐 사각의 집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명도 그 명암의 대비가 굉장히 극명했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러티브는 좀 보수적이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의 편수는 몇 편 되지 않았습니다. 몇 편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 역사에서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이 1920년대 독일 영화를 대표하는 걸로 해서 기술했는데 수정된 영화 역사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 영화 편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마르 영화의 일부로서 표현주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 사실 원래 그 계획으로는 1920년대 그 무성영화의 그 소비에트 몽타주까지 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앞부분을 가볍게 설명하고 발성영화의 도래를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천리 영화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후반이라든지 20세기 초반 네. 우리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영화는 아무래도 종합예술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물론 첫 번째 효시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리뮤에르 형제가 어떻게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그렇다면은 영화에 출연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가능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영화의 출연이라는 것은 이 19세기의 어떠한 오락 또는 어떤 19세기에 인기 있었던 어떤 예술의 종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영화 연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진술의 등장이죠. 네. 사진술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1920년대 말이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193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출연하면서 바로 미술계가 일대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초상화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진이 등장하니까 더 이상 미술에서 초상화에 매달릴 수가 없는. 그래서 사진이 가져간 충격 이후에 이 멈춰있는 이 사진들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른바 시리얼 포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 연속 그 사진술에 대한 실험이 이제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바로 이제 일련의 발명가나 사업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류메르 형제가 껴있던 거죠. 저 에디슨 형제와 더불어. 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좋은 사업거리가 되겠다. 그리고 또 그 대중들한테 좋은 엔터테인먼트 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영화의 어떤 생명력까지 예견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의 직감은 맞았지만 그들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렇죠. 거대한 산업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일강에서 놓쳤던 부분 20년대 그 무성영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1927년을 되면서 이제 무성영화가 발성영화의 시대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른바 영화의 고전 시대가 열리는데 1960년대 이전까지 1950년대까지의 어떤 그 발성영화 시기를 한번 우리가 여행 떠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와 함께하는 EBS TV평생대학 세계 영화사 기행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